이번 연도에 같이 보험업법을 강의하게 된 오창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날부터 이렇게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학원에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들 열의를 갖고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서 보험업법은 사실 되게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혹시 이번에 나는 시험을 손해사용자 자격증 시험을 처음 준비해 본다. 아, 그래요. 그럼 잘 모르시겠구나. 예. 과목 중에서도 보험업법은 되게 재미없는데 그냥 재미없는 게 아니라 더럽게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핸드폰 한번 꺼내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보험업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플을 하나 설치하셔도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을 하나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털에서 보험업법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법 조문들이 있죠. 보험업법 들어가셨어요? 네. 제1장 총칙에서부터 뭐 1조 목적, 2조 정의, 그리고 쭉쭉쭉 한번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이거 쭉쭉쭉 하면 엄청 많죠. 이게 마지막이 몇 조가 마지막입니까? 205조. 제가 볼 때는 209조 과태료까지 있네요. 네네.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법조항을 그러면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죠.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이 보험업법을 펼쳐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손해사정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시험을 위한 과목이면서도 하지만 큰 이제 산을 본다 그러면 이 손해사정 실무에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근간을 본다면 그래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허가를 받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위라든지 금융감독원 이런 관계단체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큰 조망을 할 수 있다면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 보험업법은 100점을 맞는 과목은 아니고 한 70점? 7, 80점? 예, 안전하게 점수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뭐 80점, 70점, 80점?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다. 90점 이상의 내가 고득점을 바란다 라고 하시면 사실 제 책은 조금 이제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싫지 않았고 조금 더 필요한 구절 위주로 법규 위주로 좀 함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90점 이상을 받겠다 하시면 사실은 요거에 대한 보완 공부가 더 필요하신 거고 한 70점 정도 합격선 정도를 받겠다 하시면 사실 제 책으로도 커버는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에 약간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공법적인 규정은 실질적인 이제 감독 규정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수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가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갑자기 망한다. 그러면 이 많은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재무 건전성을 갖춰라 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감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조사 감독 기관이고 그 상위에 금융위원회가 또 있죠. 예, 그래서 공법적인 규정도 들어가고 사법적인 규정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의 탄생부터 모집 관리, 그 다음에 해산 청산까지 해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치자면 태어나서 사망까지의 일련의 관계를 규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험업법의 사법적인 규정. 그래서 양 두 가지의 성격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약간 좀 반복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론도 보시겠지만 이론과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도 이론 들춰보고, 이론 보다가 문제 적용시켜보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득점을 목표로 할지 한 합격선 정도를 목표로 할지를 정하셔라. 그래서 1차 시험은 최근 한 6년 정도의 평균을 내보면 한 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합격률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1차 시험은 3과목이 있습니다. 업법, 손해사정이론, 그리고 계약법. 그리고 2차 시험은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4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론,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근제보험. 그 중에서 제가 2차 과목 책임근제보험도 같이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2차 시험으로 넘어오면 주관식입니다. 서술형이고, 그래서 접수는 한 3,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합격률은 한 1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매년 한 37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은 각오를 하고 오셨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합격률도 더 높더라. 그리고 보험업법은 크게 이제 한 10개 정도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 조문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좀 쪼갰어. 예, 쪼개가지고 총칙부터 해가지고 보칙, 벌칙까지 이루어지는데 한번 책의 순서를 보세요. 순서. 그래서 이제 한번 쓱 한번 보는 거예요. 쓱 이제 총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업법에 들어가는 주요 용어들을 해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업법의 뭐 목적이라든지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출제 빈도는 한 3% 정도, 7% 정도 되고 이게 전체 문항 중에서 출제 빈도예요. 그 허가 파트가 조금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죠. 모집 파트 다음으로 높으니까. 보험업의 허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이제 우리나 보험회사 하나 차릴래.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러한 빅테크라고 그래요. IT 기반의 회사들도 보험회사를 이제 만들어 막. 카카오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을 했고 네이버도 자회사 개념으로 하나 설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실적은 안 좋아. 실적은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보험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생명이니 뭐 DB손해보험이니 이러한 종합 여러 가지 종목을 다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30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허가의 파트에서 보험업의 허가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해야죠. 그리고 허가 요건이 뭔지, 그리고 예비허가, 본허가 이런 게 나오고요. 뭐 그냥 뭐 이 목차를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지금 산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보험 사업에 있어서는 자본금 또는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 종목별로 달라요. 뭐 자동차 보험을만을 영위하려면 뭐 얼마가 필요하고, 뭐 다른 종목을 생명보험 종목을 영위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겸용 업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판매라든지 광고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서비스, 요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겸용 업무를 해요.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가 매출 다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나오고요. 그래서 허가 파트에서는 한 13%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총 이제 보험업법이 40문항이니까 40문항 곱하기 퍼센트를 하면 대략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런 게 나오고, 이 앞부분에서 총칙에서부터 모집 파트만 한 50% 정도가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험회사가 나오고, 보험회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 출제 빈도는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 조직 변경, 여기서 조직 변경, 뭐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의 변경, 그래서 상호회사라는 우리가 현실에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인 회사인데,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곧 직원이 되는 아주 독특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만 존재해. 우리가 현실에는,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 형태를 띠는 법인이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호회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 상호회사를 만들려면 설립, 뭐 권리 의무, 사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 변경, 해산, 청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어딘가에는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식회사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회사에 대한 거는 뭐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호회사는 여기밖엔 정의할 데가 없거든. 그래서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는 없다. 그래도 문제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 뭐 예를 들어서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외국 보험회사가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지점을 설치해서 국내에서 보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험회사로 하나로 묶여서 한 10%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집 파트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얘기를 하자면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겠죠. 일반적인 우리 기업체의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생산 과정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보험회사는 무형의 가치를 판매하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담보.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갖는 어떤 특수 조직이 있어. 그래서 모집을 하고 계약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보험료를 수취를 하고, 그래서 모집을 하고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심사도 있어요. 계약 심사.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거, 손해사정, 보상이죠. 보상.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보험 상품도 상품이지만 좀 더 특수한 경우죠. 나중에 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집에서부터 뭐 계약, 그리고 판매, 여기에 대한 이 규정들, 그게 바로 이제 모집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모집을 하는 가장 많은 루트는 뭐겠어요? 설계사죠. 설계사 조직이 오프라인 설계사 조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이제 온라인 뭐 전화, 그 다음에 은행 가면 방카슈랑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 파트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한 30%. 3분의 1이 여기서 나와. 그리고 자산운용 파트. 차례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파트 4에 모집 파트가 있어요. 모집 종사자,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설계사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이제 은행이나 카드를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파는 방카슈랑스, 카드사에서 뭐 전화 와요. 뭐 현대카드 누구 고객이시죠? 이번에 무슨 상품 소개해드리려고 전화 왔어요. 이게 금융기관이지만 보험 대리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또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IT 기반의 회사들도 이게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모집 관련 준수 사항 해가지고 이제 설명 의무라든지, 왜냐면 보험 상품은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잘못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또 여기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모집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금해라. 금지 사항, 뭐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그래서 특별이익이 설계사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경품 같은 건데 그게 많아야 3만 원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법 개정이 한번 되면서 20만 원으로 올린대. 그래서 시장은, 보험 시장은 아무래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업법도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모집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자산 운용 파트는, 자산 운용이라든지 계산 파트는 별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 그죠? 근데 사실 보험 회사에서는 자산 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료를 수취를 하고 보험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이 자산이 보험료에서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이제 외부 운용을 받은 뭐 유동화 자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거를 가만히 보험료를 수취해서 가만히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걸 또 운용해.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그냥 은행처럼 곳간처럼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또 투자를 해. 전통적으로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걸로는 수익성이 한계가 있다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대체 투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모펀드나 부동산 같은. 요거는 이제 뭐 각각의 파트에 들어가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산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를 조망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산운용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익을 많이 높여야 되잖아. 하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이거를 투자하는 방법을 여기에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기본은 이제 안정성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 받은 걸로 어디다가 위험한 데다가 막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내지르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뒀어. 뭐 계정 안에서 몇 프로의 비율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몇 프로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법 개정이 또 되는 게, 파생상품 투자 비율이 6%로 제한을 뒀었는데 이제 이것도 더 높인다, 이런 또 기사가 또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계정 안에서 6% 이내로만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더 높여준다. 그래서 이런 취지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산운용이. 자산운용 특별계정, 뭐 운영금지, 자회사, 이게 이제 자산운용 파트에 나오고, 계산 파트에는 회사로 치자면 회계, 그리고 보험의 특성에 따지자면 계리,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험업 감독 규정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 파트에서의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만의 특성이야. 그게 보통의 회사는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내 돈, 부채는 남의 돈,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총 자산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내 돈, 남의 돈,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돈 이건데 보험회사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가 더 들어가. 여기 이제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책임준비금. 이제 사망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셨는데 보험료를 한 달에 매달 10만 원씩 내. 종신보험에다가 10만 원, 10만 원 내는데 내가 한 20, 언젠가는 줄 거 아니야. 언젠가는. 종신보험이니까 언젠가 주면 줘야 되는데 사망보험금을 1억을 가입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미리 쌓아놓는 거야. 책임준비금을. 조금씩 책임준비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보험료를 받아들여가지고 요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책임준비금에 대한 것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 파트에서 조금 이제 규정이 다뤄지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 그죠? 네.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해산청산 감독이 있죠. 감독 규정이 비중으로 치자면 우리 모집이나 허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감독 파트예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 규정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공법 규정의 핵심이 감독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법적 규정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 감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 그리고 관계자 조사, 보험조사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보험회사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관계단체, 이거는 계리, 손해사정, 보험협회, 그리고 요율산출기관, 이러한 이제 부수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감독규정, 외부 감독규정에 연관이 되다. 감독규정 또는 이제 외부 기관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법적인 규정입니다. 총칙, 허가, 보험회사 어떻게 만들 거냐, 허가 받을 거냐, 모집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 다음에 자산운용, 외부 투자해서 수익 봐야지. 그리고 책임준비금 쌓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사법적 규정들이에요. 해산청산은 나중에 막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사망, 법인으로 치자면 해산청산, 이제 경영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 사망까지의 관련된 보험회사의 사법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공법적인 규정들이 같이 껴있는 거야. 감독, 관계자 조사, 보험관계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감독, 보험업의 감독 방식, 뭐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제재. 보험회사는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좀 무서워하겠죠. 감독기관이니까. 2001년에서부터 그때 한 2000년도 초반에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자살도 재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 약관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삼성 그때 당시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하나생명이었나?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거를 대형 한 3, 4 정도가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재사망금을 줘라. 이런 약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년이 약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살한 사람들한테 재사망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야. 이런 이제 대형 보험사들이.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소송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났어. 자살한 지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미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안 줘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소송에서 판사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이게 판결하고는 상관없이 제재를 막 가했어. 영업 정지시키고 이제 부가금, 과징금 내게끔하고 막 이 제재를 막 가했어. 압력을. 그래서 줬어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살을 하면 이거는 재해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나 죽어야지 하고 죽었기 때문에 상해나 재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준다고 약관을 만들었어. 실수로. 그랬는데 안 주고 버틴 거지. 그러다가 주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권한이 굉장히 크다. 금융위원회는 명령을 하고 금감원이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런 구조예요. 해산청산 이제 끝났어. 영업 끝났어.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이제 보험조사협의회라는 관련 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험관계단체로 넘어와서 보험관계단체는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빈도가 확 줄었다가 여기서 조금 더 높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감독하고 이 관계단체. 그래서 이 관계단체에는 협회가 있고 요율산출기관 그리고 손해사정, 보험계리. 요게 이제 관계단체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칙벌칙이라고 있는데 이 보칙벌칙은 뭐 제재,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건데 사실 출제 빈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90점 이상을 받겠다 하면 이것도 좀 더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이신데, 저라면 그냥 요거는 버리겠다. 사실 이 한 문제가 뭐 당락이 크게 자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키워드별로 잠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그래서 총치 허가 부분에서는 용어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 허가에 대한 거, 보험업을 실제로 이제 영위하려면 허가 단계가 있죠. 자본금 기준,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어떤 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 허가 요건, 그리고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이 사이드에서 보험의 전통적인 업무, 계약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뭐 광고 대행이라든지 건강관리 서비스, 데이터 판매 이런 부수 업무. 그래서 이러한 부수 업무, 겸용 업무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보험회사.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회사는 주식회사고 상호회사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보험회사, 그리고 조직변경, 자본감소.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 이런 걸로 조직변경을 할 때 필요한 요건들, 그리고 자본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는 이제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숫자들이. 절차와 숫자. 그래서 보험업법은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게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집 파트,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험을 모집하는 채널을 얘기를 하면, 모집하는 그 루트죠, 루트. 그걸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내부, 외부, 기타 이렇게 해볼까요? 내부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급 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업을 상대로 기업보험 영업하는 사람, 그 파트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보험을 판매하는 조직은 보험회사 내부에 두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직급 영업이라고 하고, 이제 외부로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채널이에요. 거기다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외부 채널이고 기타, 뭐 사이버, 콜센터, TM,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IT 회사,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채널들로 이제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있어서는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되고 모집 관련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모집 파트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은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출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근데 몇 가지 좀 외워야 될 거는 있어요. 그리고 계산 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에서 출제 빈도는 적다. 그리고 감독 파트, 감독 규정, 금감원,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 재무 건전성.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수치를 해서 나중에 책임금 준비금을 쌓아놓다가 언젠가 발생했을 때에 사고에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이 이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RBC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어가 RBC 비율이라고 해서 요구 자본 분의 가용 자본, 이거를 퍼센트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 요거 평가 방법이 또 달라졌어. 긱스라고 그래가지고 KICS.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보험 시장에 지금 변화는 사실 이게 더 이슈가 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는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보험 시장에서 또는 이제 보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기예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도 바뀌었고 이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리사들은 이제 엄청나게 바빠진 거지. 기존의 회계 기준도 바뀌었고 이런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도 바뀌었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산 청산으로 오면 이제 법인격이 소멸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보험 경영을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왔어. 그래서 해산하고 청산하고 그러면 해산과 청산할 때 기존의 보험 계약자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계약의 이전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절차들 필요한 것들 여기서 청산인의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해산 청산에 대해서 다루고 하지만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 뒤에는 관계자 조사, 제3자 보호, 보험관계단체, 보칙벌칙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관계단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율산출기간, 계리사, 손해사정업 이런 것들. 그래서 보험협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다시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업법은 사실 산은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각각의 나무들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을 할 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보통 1차 시험이 한 4월달, 3, 4월달쯤에 있으니까 3월달쯤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내가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문제와 이론과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익숙해지고 이제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서 그때는 이론을 그냥 슬쩍슬쩍 이제 다시 한번 까먹었으니까 그때 되면 또 까먹으실 거 아니에요? 예, 까먹으셨으니까 근데 그때에 대해서 다시 펼쳐봐도 아마 바로바로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렇죠. 최근에도 또 개정된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개정된 거는 또 문제 풀이할 때 시험 임박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드릴 거고,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하나 있죠. 실손보험 간편화 청구. 예, 그게 이번 달에 통과가 돼서 보험업법에 새로 이번 달에 또 올라왔어요. 예, 아직 시행은 아닌데, 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예전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다 뗐잖아요. 종이 서류 다 떼가지고 청구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 병원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면 전산화 시켜서 그 자료를 넘겨줄 수 있게, 보험회사에다가. 그게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됐. 사실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는 예전부터 막 그 입법을 하고 했었는데, 막 의료 단체들이 반대하고, 뭐 개인정보 넘겨줄 수 없다. 민감정보 넘겨주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계류되고 막 하다가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새로 개정되고 하는 것들은 한번 시험에 임박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뭐 허가라든지 뭐 모집 이런 전통적인 것들은 어쨌든 근간은 거의 유사하니까 개정이 그렇게 많이 막 확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업법이 전체 시험 3개 과목 중에서 뭐 공부의 그런 양이나 시간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계약법이 사실은 제일 비중이 높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업법은 셋 중에서는 그래도 시간 투자를 제일 적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좀 기반되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좀 생소하다. 이 보험업법은 조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생소함에서 오는 약간의 두려움, 걱정, 그리고 또 재미 더럽게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인 건데,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게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성폭력 범죄자 어쩌고저쩌고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딱 지칭을 하는 좀 더 협의의 법이 법률이고요. 법령은 그것보다 좀 더 하부 관리 규정까지 넘어와. 그래서 이 법령으로 가면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그 보험업법을 보다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에요. 총리령. 근데 시험의 출제는 어디까지 되느냐? 사실 다 나오긴 다 나와요. 근데 비중이 이게 뭐 한 80%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시행령은 한 15%, 시행규칙은 한 5%, 80% 이상,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시행령, 보험업법도 되게 방대한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언제 다 외우냐, 그죠?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는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시중에 있는 어떤 뭐 한 권으로 끝내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시행령을 다 넣었을 거예요. 다. 관련된 시행령을 다 넣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그래도 저는 좀 쳐낸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쩌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쩌고, 그게 이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업법을 위주로 하시되 시행령은 책에 있는 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출제위원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 뭐 막 여기 있는 것 내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시면 시험 시간 투자는 그러니까 요거를 대다수로 하고 요거 일부, 요거 요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잡혔다, 체계가 잡혔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네요. 문제풀이? 그럼요. 예. 그쵸. 예. 이론만 보면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소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접목이 되고 출제가 되는구나. 바로바로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게 거의 문제은행식인가요? 대부분. 예. 대부분. 대부분은 그런데 또 개정되는 법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새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 개정되는 부분이 당에 개정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나요? 이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문제은행이 기존에 냈던 거 또 내고 예.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점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실제 이렇게 합격생들 보면은 이 과목 점수가 높은가요? 저는 그거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제 수험생들도 많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험업법이 하기가 제일 싫어서 저는 그냥 간신히 합격했거든요. 그때 60점, 70점 하여튼 간신히 합격하고 나머지 과목을 그냥 했었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 또, 저는 기출로도 커버 된다고 생각해요. 따로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만 제대로 파도 60점, 70점은 나올 것 같다. 그죠? 많이 출제되는 게 또 거의 자주 나오니까. 그 내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목차에서도 난이도 수준들이 좀 있나요? 출제 유형이 예전에는 객관식에서 1번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냈었으면 지금은 가나 다라 해서 맞는 거 가나 다 이런 식으로도 좀 어렵게 내는 건 경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 걸 갖다가도 좀 이렇게 답 고르기 어렵게 내더라고요. 요즘 경향이 좀. 책 뒤에 최근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차피 내용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제 유형, 형태? 그래서 이게 좀 딱딱한 법률 조문을 갖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서 글보다는 약간은 표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근데 모든 게 다 표로 전환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표로 전환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 이제 보험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동감 있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이론만 이제 조문만 갖고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이따가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